미국에 한 80%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중국에 싸니까 우리보다 훨씬 싸요. 혹시나 모를 중국이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센 경기 부양을 하면 또 한 번 저 10월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양매수 전략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밸류업 그동안 뭐 주식 양도세 금투세 때문에 못 오른다 그랬던 것도 다 허구였던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건 결국 개미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권의 차이, 불평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학개미 운동 때 몇백만 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지난 4년 동안 한국 증시가 뺨을 때렸죠. 그래서 쫓아낸 거지 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주식,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채권, 나머지 3분의 1은 금, 대체자산,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7%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나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맞벌이하고 열심히 모아서 대략 한 45세 됐는데 한 6억 됐다. 저는 충분히 파이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수출 기업들은 뭐 그래도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수출이 아닌 뭐 내수 기반이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이 뭐 약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 정말 강력하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삼성전자도 뭐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대기업에서 좀 구조조정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뭐 어떤 위축되거나 가능성이 있죠. 부동산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사실이죠. 근데 다만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다니까요. 내년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지금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어디 막 구조조정한다. 늘 했어요. 그게 이제 부정적 뉴스에 잘 반응하니까 그 뉴스가 더 관심을 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어렵고 사람들 많이 잘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저는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죠. 즉 베이비붐 세대들, 그리고 저희 같은 X 세대들이 이제 50대 접어들고 60대 접어들면서 더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싶어하는, 몸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KT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거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장님들을 내보내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또 차장님들 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 마음이 없는 같은 분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정규직들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지. 흐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꾸준히 그냥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만 한 13, 14년 동안 주택 가격도 100% 올랐고 실질 임금도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부 지역에 버블이 있는 건 동의한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버블이냐, 또는 서울 전체가 다 버블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가 소득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서울은 옛날 지금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도 비싸다 그러면서 못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몇 배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과거에 비해 비싼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시간당 임금 대비 뭐 좀 저평가일 때도 있고 고평가일 때도 있지만, 그게 하우스푸어 사태 때 거의 뭐 굉장히 비슷하게. 저평가됐었고, 또 반대로 2020년, 21년에 갭투자 장세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찾아가는 중이죠. 지금 상황에서 뭐 내년까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시간당 임금이 뭐 오를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상승세니까. 내년 임금은 올해보다 더 오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올해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은행들, 반도체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조선 회사들 실적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구조조정 소리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인력의 재배치에 가까운 거지. 회사가 망할 지경이 돼서 다 해고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회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 내보내는 구조조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 구조 조정을 하든 해서 뭐 조금 체질 개선을 하고, 근데 실적도 좋고 그러면 뭐 내년에는 그래도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도 보는데, 일단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한참 우리 길게 이야기했지만 어렵다. 하노이 회담 때 제가 정말 염증이 나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뭐 정말 뭐 없이는 못 사는 사이처럼 그러더니 그렇게 냉정하게 차버리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우리 한반도의 그 뭡니까 그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인 또 우리 정부는 또 얼마나 얼굴을 잃어버리고 면목을 잃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관대하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란 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이게 치밀한 계획과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만인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인데, 이거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분명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태프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엎어버릴 가능성도 되게 높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 지금 환율이 이렇게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요게 좀 진정되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경제 입장에서 좋은 면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는 시점에는 주식시장 그래도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당 명목 임금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제 비례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 쪽에서의 가격의 어떤 지금 뭐 주춤하고 이런 것들은 그 동네 어떤 명목 임금이 정체돼서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그냥 것도 이게 쏠림 있겠지만 현상일까요? 쏠림이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매력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죠? 갈아타기 수요는 원래 있던 걸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신규 수요는 결국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젊은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을 보는 건데 지방의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이 계속 줄어드는 지역은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서울 이제 올해를 고비해서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거의 0이 되던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시장이 출현을 해야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전국 주요 단체들을 쭉 살펴보면 세종 같은 데는 정말 끔찍하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미래에 좀 공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는 데는 울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일자리도 늘어나고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네. 건 지방에 그렇게 아주 한정적인 지역밖에 없으니까. 서울이 이제 제일 심하죠. 일자리 늘어나는데 네. 공급은 제일 많이 감소하니까. 네. 이게 서울이 집값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이거 수출 대기업 문제와 함께 이거였지만 지방에서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평가는 됐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만년 저평가가 될 수 있다. 아.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촉매가 필요한데 네. 그 촉매는 신규 전입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저평가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데 촉매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의 지속적인 과잉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는가. 이 둘을 염두에 두고서 지역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수요로 이제 뭐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뭐 이렇게 발동을 시켜주든지. 아, 그렇죠. 2020년처럼 네. 지방으로 원정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전세랑 집값이 붙고 두 번째 금리가 인하돼야 되죠. 그런 환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보의 규제 변화, 인센티브의 변화로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로 우리 논쟁 중인데 네. 아직 그렇게까지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내년의 기대죠. 근데 아직은 일단 심리가 살아나려면 그 두 가지가 펀더멘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심리인데 심리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 전입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들이 해결된 지역 위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울 수도권 쪽에 가격 상승이 막 있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어쨌든 유동성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로 지금 정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뭐 이게 경제학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대출을 이게 제한한다는 거 이런 걸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네, 그런 그냥 효과인 그 거죠. 심리적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부터 집값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잖아요. 네. 왜 둔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저는 네.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환율이 그때부터 아, 예, 네. 우리 추석 세자마자 환율이 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10원인가? 네. 환율 오를 때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했다. 외국인이 팔고 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 폭락할 때 집 사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 내가 집을 신규 수요로 살려는 분들은 이제 주식도 하고 막 한 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있고 또 두 번째가 그 주식이라는 게 결국 경제의 거울인데 네.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한다는 뜻인데 비관하는 사람이 집을 공격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세가 좀 진정될 때 다시 랠리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이처럼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부동산 시장도 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막 빠지고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거 경제 너무 안 네, 좋은 거 그럼요. 아닌가? 막 이럴 때 내가 이거 대출 받는 게 맞나? 막 이런 그렇죠. 생각들도 좀 그 드실 센티멘트를 수도 좌우하는 있고. 게 환율이랑 네. 주가가 센티멘트를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는 좀 이제 진정되고 그냥 또 그 뒤에 환율만 안정되면 그러니까 대만 전쟁 이런 리스크들 막 네. 이런 것만 부각되지 않으면 다시 또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금리 인하되고 경기 좋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관련해서 주식 투자가 그래도 조금 좀 낫다.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된 거 조금 괜찮다고 금, 리치. 얘기 주셨는데 금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한 네, 2주 정도. 뭐 그 차익 실현 나오는 걸 차익 우리가 실현 뭐 정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금이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사둘만 하지 않나.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이렇게 해서 많이들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화 방향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네. 금은 안전 자산이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트럼프 효과로 오르는 거죠. 그냥 왠지 뭐 많이 뭐 해줄 것 같으니까 기대감. 또 그 증권감독위원장도 갈아치우겠다고 그러고 바로 자르겠다고. 예, 뭐 웬만하면 잘라버리는. 예, 그분 임기가 2026년까지인가 그럴 텐데 아마 그분도 버티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뭐하러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거지 이게 뭐 안전자산이라 오르고 그런 거는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뭐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자금이 움직일 때는 뭐 금이 훨씬 더 클 테니까 실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은 좀 그럴 수 있다. 최근에 막 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은이 오히려 더 튈 땐 더 많이 튄다. 저는 은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은은. 그건 산업용 금속이지. 네네. 그걸 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은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 1kg가 1억인데 네. 은 1kg 은은 뭐 얼마 안 해요. 100만 원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시 가치 저장의 수단 또는 교환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 AI 관련된 주들 투자가 약간 지금 좀 주춤한 게 뭐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다들 코인에 꽂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그런 AI 관련주, 뭐 저는 IT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주식을 투자할 거라면 미국에 한 80% 투자하고 나머지 20%는 중국에. 왜냐면 싸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매수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기업들은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 지금 제일 좋으니까 미국 주식 많이 들고 가고 혹시나 모를 중국이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센 경기 부양을 하면 또 한번 저 10월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양매수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뭐 국내 주식은 이제 싸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지방 부동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캐털리스트가 있어야 저평가된 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거든요. 그래서 캐털리스트가 전입 인구의 증가라든가 공급 과잉의 해소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맨날 주가만 오르면 공급 발해 버리지. 뭐 증자 때리고 뭐 고려한 보셨잖아요. 이게 일반 주주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밸류업 그동안 뭐 주식 양도세 금투세 때문에 못 오른다 그랬던 것도 다 허구였던 거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억누르는 건 결국 개미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재산권의 차이 불평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학개미 운동 때 몇백만 명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지난 4년 동안 한국 증시가 뺨을 때렸죠. 그래서 쫓아낸 거지 뭐.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프리즘 투자자문도 운영하시지만 이제 그 어떤 투자자문의 목적 자체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 자산을 좀 키워가지고 뭐 노후 대비도 하고 이제 이런 목적이 좀 있을 텐데 결국에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얘기하던 어떤 파이어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가지고 조금 이제 노후를 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요즘 좀 시들시들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는데 어떤 이런 조기 은퇴를 꿈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확률상 이게 쉬운 얘기냐?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작은 부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위 1% 커트라인이 대충 28억에서 29억 정도 순자산 그리고 이제 상위 10% 커트라인이 9억 7천에서 10억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50%가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인 1인당 자산은 12만 불, 그러니까 1억 4, 5천. 그 1인 가구가 많아서 이제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데 잘만 운영하면 이제 얼마든지 불려나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국민연금 제발 좀 따라서 하라고. 국민연금 보면 주식의 절반 투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14%,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34%니까 대략 한 48%, 48%네요. 거기다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의 한 15%. 그래서 전체 자산의 65%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5%를 국내외 채권에 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면 한 절반 정도는 주식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채권. 나머지 3분의 1은 금, 대체 자산.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7%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만 손실 나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맞벌이하고 열심히 모아서 대략 한 45세 됐는데 한 6억 됐다. 저는 충분히 파이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잘 아껴가지고 모은 돈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불려나가면 이게 이제 복리 효과로 이제 확 커지는 걸 텐데 그러면 우리 어떤 일반인들이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거 돈이 없다는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이라는 네. 매 분기마다 조사하는 가계부 통계가 있는데 월 한 200 정도씩 저축하세요. 월 200 정도. 가구 기준. 네. 그러니까 월 200이면 1년에 2,400, 10년이면 2억 4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복리 수익률 7%가 10년에 원금이 2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2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운이 없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땐 거의 5억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15년, 20년만 열심히만 저축하면 5억 정도, 6억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라는 거죠. 누가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아니 뭐 외국 선진국 같은 데들은 못 모으잖아요. 저축도 잘 못하고 네, 돈도 이제 없고 거기는 이제 세금 복지국가. 우리는 이제 뭐 복지국가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저는 영원히 도달을 못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세를 싫어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서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뭐 잠버리 거기다가 제 고향 대구의 달빛철도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를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뭐 이번에는 또 어디 지역에서 뭐 2030년 하계올림픽 유치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항감이 커요. 내 돈 가져가서 딴 데 쓴다. 딴짓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월 300만 원을 인출한다 그러면 1년에 3,600 저걸 매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해서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70대 되도록 운이 남고 70 넘은 다음부터는 대부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또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나라에서 절반 정도 보태주니까 사실 뭐 누워 있는데 돈이 들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잡고 꾸준히 돈을 불리고 모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맞죠. 계산상. 코인에서 대박 터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그분들은 능력인지 운인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저는 이제 그쪽은 네. 잘 모르는 그냥 31년 동안 그냥 저축한 돈을 어떻게 잘 굴리고 그 실물이 있는 자산,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운용하느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아예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저랑 좀 다른 세계신 것 같고 제가 아는 세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살에 취직해서 맞벌이 하고 둘이가 열심히만 모으면 월 200 가까 모을 수 있고 뭐 더 모으는 분도 더 모으는 분도 많아요.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45도 아니라 뭐 40에도 은퇴가 가능한데 이제 너무 일찍 은퇴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주에 막 50몇 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10시간도 일을 안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일은 하긴 해야 돼. 예,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컨드 잡 비슷한 걸 미리 좀 은퇴한 다음에 할 것도 준비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재밌게 즐겁게 인생 2라운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또 저희 회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업됐고 뭐 그렇죠.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뭐 300씩 꾸준히 모아야 되는데 못 모으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제 돈이 막 다 나가면서 이제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불은 편찮으신 분이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흑수저 출신이지만 어르신 편찮으시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달, 몇 년 모았던 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 한번 경험 전 했거든요. 경험하고 나면 아무도 하기 싫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서 동반자 그러니까 꼭 결혼이라는 형태를 뭘 해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길고 긴 자산의 설계, 은퇴 설계 또는 미래 설계를 함께 꿈꾸고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그래서 부모님 다음으로 큰 복이잖아요. 그게.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복이지만 그 다음이 인생의 동반자 아닐까. 그래서 그쪽에 너무 위험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짝지 만나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서 물론 뭐 보는 사람들마다 성향과 생각들은 다 다르시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재테크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멀리 가고 싶다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라.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언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혼자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 요요 현상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옆에서 좀 말려주고 좀 북돋아주고 할 사람들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젊은 분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뭐 5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를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다 못했다 그러면 뭐 나는 뭐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한 요 정도는 모아놨어라고 할 만한 어떤 기준, 요 정도는 좀 모아놨으면 그래도 뭔가 좀 노후가 좀 괜찮다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 있을까요? 상위 20%. 상위 20% 정도요? 예, 6억. 6억, 6억. 순자산 6억. 예.
이거 쉽지는 않네요. 쉽진 않죠. 50대에 은퇴를 고민할 때 한 6억 정도 순자산이 있으면 예, 그건 은수저는 된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8천이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우는 소리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 좀 그 상위층이신데 자꾸 나는 돈이 없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남들 보고 열받으라는 이야기. 근데 보통 자기 집을 뭐 팔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주택연금 하면 되죠. 주택연금을 남은 것도 자손들한테 상속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하기 싫으면서 내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덜 큰 거죠. 버는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득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런 분은 저랑 다른 세계를 사는 분들이니까 네. 그것까지 뭐 나라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받고 싶네요 나라한테. 그렇잖아요. 그럼 6억 정도는 그래도 좀 50대 정도에 순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있다면 뭐 정말 성공. 그래도 노후가 막 실수하지 않으면 크게 막 이렇게 뭐 힘들어지기는 어렵다. 뭐 어떤 실수를 해야 될까? 아니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럼 잘못된 분야를 간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 정도는 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가족이나 뭐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갑자기 돈 나가고 이러는 일들도 이제 겪게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쯤 되시다 보면서 이제 겪게 되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사실 다들 보험도 들고 막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험 들어서 또 현금이 없고 뭐 저축이 안 되고 또 이런 그 복잡함이 있으세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저축의 10% 미만. 10% 미만 정도. 예, 그리고 부영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해보니까 보험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해지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돈을 쓰면 되지 뭘 그 보험할 돈으로 내가 굴려서 더 크게 키우고 그냥 현금 바로 내는 게 최고의 서비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겪었잖아요. 근데 상조 서비스고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병원 가가지고 이거 할게요 하고서 계산 딱 하면 끝이지. 그걸 뭐 해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약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제 제가 봐서는 마케팅에 당하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뭐 미리미리 좀 모아놔라 뭐 이런 그러니까 거에도 돈을 이제, 갖고 있으면 되지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건 큰일 나는 거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반은 주식에 3분의 1은 금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 현금성 자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그걸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몰라서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해본 이렇게 적이 방송에 없어서.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부영남 채널에 온 이유가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저축액의 10%인가요? 소득의 10%가 아니고. 저축액에. 그러면은 실제로 버는 돈의 한 5% 이하.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보험 덕분에 상도 치르고 다 했지만 그 보험을 누가 가입시켰냐면요 저희 아버지에게 사채를 빌려주신 그 사채업자가 가입시켰어요. 사채업자가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이가 있으니까 담보를 가장 쉬운 담보는 유산 분배받을 때 그걸 가져가잖아요. 제일 먼저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걸 한번 겪었어요. 여러분들 뭐 보험이라는 거가 빚이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때 되게 많이 공부했죠. 배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은 자산을 잘 굴리면 굳이 그런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비싼 상품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떼기 때문에 이제 막 수익률이 나도 사실 계속 본전에 막 언저리에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일들이. 뭐 장기 보유하면 뭐 비과세 된다 그러는데 아니 수익이 나야 뭐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들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안 붙잖아요. 현금에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도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고 이제 현생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누구한테 맡겨놓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매달 얼마씩 가져가 주니까 뭐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축액의 한 10% 이하 정도로는 이제 준비하시는 게 뭐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저런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뭐 지금 코인 사신 분들은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리스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기도 모를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뭐 번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돌다리 두드리듯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